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1448년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현명한 황제 마누엘 2세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닮아 점잖고 신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한 초대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엔 이런 예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첫 황제와 같은 이름을 가진 황제의 치세 때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또한 동쪽에서 오는 이에 의해서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달이 차 있는 동안에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승도 있었습니다. 제국이 망하던 날은 달이 기울기 시작한 만월의 순간이었고 그날 밤엔 월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1451년 투르크에선 19세의 메메드 2세가 술탄이 됐습니다. 메메드 2세는 아버지 무라드 2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49년의 생애 중 30년 6개월 8일을 술탄으로 살았던 무라드 2세는 무인의 기질을 가진 호인이었습니다. 이 술탄은 소탈하여 병사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경우도 많았고 공명정대하여 누구나 수긍할 만한 방식으로만 처벌했기 때문에 신망이 높았습니다. 마누엘 2세와 약속한 대로 콘스탄티노플을 절대 다시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제위 기간 동안 방위 목적 외에는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고 잔악한 행동도 필요 이상으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메메드 2세는 술탄이 됐다가 다시 물러나야 했는데요. 황위를 선양했던 무라드 2세가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메메드 2세는 이때 아버지의 복위를 종용했던 대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엔 무라드 2세의 재상이자 메메드 2세의 스승이었던 할릴 파샤도 있었습니다. 메메드 2세에 대해 베네치아 측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균형이 잘 잡힌 체격에 키가 큰 편이었으며 카리스마가 있고 신중하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잘 웃지 않았고 한번 결심하면 꼭 밀어붙이는 타입이었습니다. 헤로도투스, 교황들의 전기, 프랑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고 매일 로마사를 읽었습니다. 술탄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되고 싶어 했으며 라틴어, 그리스어, 슬라브어를 구사했습니다. 유럽을 국가별로 색깔 구분한 지도를 보며 늘 연구했고 지리와 군사기술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유도신문에 상당히 능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 입장에선 정말 상대하기 힘들었겠죠? 무라드 2세가 죽고 제위에 오른 메메드 2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형제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이 형제의 살인은 앞으로 오스만 제국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서유럽 측에선 메메드 2세가 선대의 재상 할릴 파샤를 그대로 중용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온건한 정책을 유지하리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오해였지만요.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려는 메메드 2세의 의도는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재상 할릴 파샤는 어느 날 밤에 그를 호출한 술탄에게 가면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온건파의 대표 주자였던 할릴 파샤는 이교도의 의형제로 불리고 있었던 데다가 비잔틴 쪽 사람들에게 금전적 수혜를 입은 증거도 많았거든요. 반역으로 몰리기 딱 좋았죠. 그는 한아름의 금화를 단지에 가득 담아갔고 관례에 따라 메메드 2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술탄이 원한 것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원했습니다. 제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이 젊은 술탄에겐 아직은 할릴 파샤가 필요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메메드 2세의 즉위 한 달 만에 서유럽에 원군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냈습니다. 비잔틴 제국을 도와줄 이가 있었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은 수신인조차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이 막 끝나서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던 지경. 에스파냐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이자 정신적 수도인 비잔틴의 처지는 안타깝지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베네치아로서는 지는 편에 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도록 비잔틴의 수표만 먼저 끊어준 베네치아는 1452년 8월 크레타 섬의 부제독 가브리엘로 트레비사노를 콘스탄티노플로 보냈습니다. 갤리선 2척이라는 적은 숫자의 배, 파병이 아닌 베네치아의 상선단을 호위하는 형태로 잘 포장했습니다. 베네치아로서는 비잔틴 제국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오스만 제국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운명의 1453년이 됐지만 콘스탄티노플의 총 해군력은 26척 뿐이었습니다. 투르크는 100척 가까이 투입해서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비잔틴 측은 해군보다 육군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탈탈 털어도 4,000명 남짓, 외국인을 모두 합쳐도 7,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오스만은 정규군만 8만이 넘었고 지원군까지 합치면 최소 15만 이상이었습니다. 냉철한 베네치아 측의 기록이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2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오스만은 1000년간 비잔틴 제국을 지켜주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릴 비밀 병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 병기는 길이만 8m가 넘고 포탄 한 알의 무게가 600kg에 달하며 한 번 움직이려면 30대의 마차를 60마리의 소가 끌어야 했던 헝가리 기술자 우르반이 만든 비장의 무기 청동대포였습니다. 1453년 4월 6일 이렇게 체급이 안 맞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스탄티노플이 2달 가까이 버틴 것이 기적일 뿐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은 53일 동안 버텼고 5월 29일 성이 함락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마지막까지 황제답게 처신했습니다. 5월 28일 저녁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앞으로 모스크가 될지도 모를 성 소피아 성당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함께해야 하는 운명의 황제는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잔틴 제국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신앙에 따라 자살해서도 안 되고 이교도의 손에 죽어서도 안 되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누구 나의 목을 쳐줄 그리스도인은 없습니까? 였다고 합니다. 황제의 목을 쳤다고 주장하는 2명의 예니체리가 독수리 문양의 양말을 신은 시신을 술탄에게 바쳤습니다. 무라드 2세의 오른팔이었던 메메드 2세의 스승이었고 온건파의 상징이었던 제상 할릴 파샤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지 사흘 후에 체포됐고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죄목은 비잔틴과의 내통이었습니다. 메메드 2세는 부지런히 정복 활동에 몰두하다 1482년 5월 4일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9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죽은 나이입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 비잔틴 제국의 독수리 문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 가문 팔라이올로구스가의 황녀가 모스크바 대공에게 시집가면서 러시아가 로마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게 됐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로 이전한 것이 맞지만 러시아를 세 번째 로마로 인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쌍두 독수리를 문장으로 가져갔고 러시아의 왕은 황제 짜르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11편에 걸쳐 비잔틴 제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았습니다. 넝쿨은 천년 제국의 마지막 날을 기록하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1453년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끝난 해이기도 합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